2026년 어느 겨울 아침입니다. 뉴스 헤드라인에 이런 문장이 떠오릅니다. IMF 한국 재정의 최후 통첩. 복지 개혁 없으면 2050년 국가 부채 130% 경고. 많은 사람들은 그냥 또 하나의 경제 기사로 넘깁니다. IMF가 또 엄살 떠는 거겠지. 예전에도 망한다더니 안 망했잖아. 그런데 보고서를 끝까지 읽어본 사람들은 느낌이 달랐습니다. 문장 하나하나에 1997년 겨울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1997년 11월. 정부는 한국 경제는 튼튼하다, 외환 위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언론도 우리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다르다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단 한 달 뒤 12월 3일 대한민국은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금융을 공식 요청합니다. 그날 오후 점심을 먹고 회사로 돌아온 수많은 직장인들은 회의실로 불려 들어가 이런 통보를 들어야 했습니다. 오늘부로 회사 문 닫습니다. 퇴직금도 밀린 월급도 당장은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짐 정리하고 나가 주십시오. 아침까지만 해도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사람이 점심 한 끼 사이에 실업자가 되던 시절. 그게 바로 우리가 기억하는 IMF 시즌 1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을 앞둔 우리는 비슷한 단어들을 다시 듣고 있습니다. 나라빚, 국내 총생산 대비 130%, 부가가치세, 인상 필요연금 수급 연령, 상향 물가 상승 압력, 가계 금융 시스템, 취약성 단어만 놓고 보면 IMF 시즌2의 시나리오 초안이 이미 쓰여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만약 2026년에 IMF 시즌2가 진짜로 온다면 우리 일상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막연한 공포 대신 숫자와 역사, 그리고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우리 삶을 한번 냉정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제2장. 국가라는 기계가 고장날 때 먼저 망가지는 세 가지 축, 국가는 거대한 기계와 같습니다. 이 기계가 고장날 때 먼저 부서지는 축은 세 가지입니다. 나라 살림, 재정과 인구 돈의 가치, 물가와 통화 빚의 사슬, 금융과 부동산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2-1 재정과 인구. 숫자는 말이 없지만 방향은 말이 많다. IMF 보고서가 제일 먼저 찍은 지점은 재정과 인구 구조였습니다. 지금 한국은 인구는 빠르게 늙어가고 생산 인구는 줄어들고 연금, 의료, 복지 지출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걸 단순하게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벌 사람은 줄고 돈 쓸 사람은 늘어나는 나라. 그리고 그 차이를 메우는 방법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더 많이 세금을 걷거나 더 많이 빚을 내거나 누군가가 받을 걸 덜 주거나. IMF가 말한 130%라는 부채 비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나라가 1년 동안 버는 돈보다 빚이 더 많아진 상태라는 뜻이죠. 개인으로 치면은 이런 겁니다. 연봉보다 대출 잔액이 더 많고 이자 내기도 버거운 상태. 이게 오래 가면은 언젠가는 이제 긴축이라는 이름으로 복지연금, 공공서비스가 칼같이 손질되는 순간이 옵니다. 이 돈의 가치, 물가의 줄다리기, 두 번째 축은 돈의 가치입니다. 나라가 위기를 넘길 때 가장 먼저 꺼내는 도구는 두 가지입니다. 세금을 올리고 돈을 더 찍어냅니다. 세금 인상은 눈에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조용히 물가를 통해 같은 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많이 풀면 처음엔 세상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지원금이 나오고 각종 쿠폰이 나오고 공공사업이 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계산서가 돌아옵니다. 라면, 우유, 과자, 밥값, 기름값이 조금씩. 그런데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갑니다. 숫자로 보면 5%, 10%일 뿐이지만 체감은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월급이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쪼들리지? 이때 이미 돈의 가치가 천천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2-3 빚의 사슬. 가계기업 건설은행이 엮일 때 세 번째 축은 빚의 사슬입니다. 한국 경제의 특징은 단순합니다. 집을 중심으로 모든 빚이 엮여 있다는 것. 가게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건설사는 분양과 PF로 돈을 끌어오고
은행은 이 빚을 끼고 영업을 합니다. 이 구조가 잘 돌아갈 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집값은 오른다고 믿고 빚은 언젠가 상환할 수 있다고 믿고 은행은 담보가 있다고 믿고 하지만 금리, 집값, 소득 이 세 축이 동시에 흔들리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이자는 오르고 월급은 그대로이거나 줄어든다면 빚은 갑자기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버티기 힘든 무게가 됩니다. IMF가 지적한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계부채 1900조 원, 건설 PF 관련 위험, 금융 시스템의 취약고리. 즉, 한 군데만 터지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엮인 고리가 순서대로 끊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3장 2026 IMF 시즌2 하나의 가능한 시나리오, 이제 시나리오를 펼쳐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될 거다가 아니라 충분히 가능한 한 그림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3-1, 1단계, 숫자가 먼저 이상해진다. 2025년 말부터 몇 가지 숫자가 이상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환율이 1,400원대를 자주 넘나들고 국채 금리가 들쭉날쭉하면서 올라가는 쪽으로 기울고 물가 상승률은 공식 숫자보다 체감이 훨씬 더 높게 느껴집니다. 뉴스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일시적 현상. 근본적인 펀더멘털은 탄탄하다. 심리적인 요인 탓이 크다. 하지만 가계부를 쓰는 사람이라면 딱 알아차립니다. 이번 달 카드값 지난달보다 분명히 줄였는데 잔액은 더 안 남는다. IMF 시즌2는 먼저 숫자로 그리고 체감 물가로 우리 삶에 들어옵니다. 3-2단계 기업이 브레이크를 밟는다. 숫자가 이상해지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기업입니다. 신규 채용 줄이고 투자 계획 연기하고 구조조정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회사의 공기부터 달라집니다. 회의에서 비용 절감이 단골 단어가 되고 성과급 얘기가 사라지고 이번에 인원 조정 있을 것 같다는 말이 복돼서 오가죠. 아직 공식 실업률 통계에는 큰 변화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삶에는 이미 작은 균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3-3, 3단계. 소비가 얼고 자영업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불안해진 가게는 제일 먼저 지출을 줄입니다. 배달을 줄이고 외식 횟수를 줄이고 의류 취미 여행을 미룹니다. 그러면은 어디가 먼저 타격을 받을까요? 바로 동네 식당, 카페, 편의점, 작은 학원, 미용실, 쇼핑몰 소상공인들입니다. 매출이 줄기 시작하면 자영업자는 숫자를 보며 고민하게 됩니다. 버티면 회복될까? 지금 접는 게 덜 손해일까? IMF 시즌2는 먼저 간판부터 끄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골목마다 임대문의, 폐업 정리 세일. 같은 문구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미 경제의 천이 상당히 내려갔다고 보셔야 합니다. 3-4, 4단계. 부동산 시장이 멈춘다. 다음은 부동산 시장입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던 시기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티면 오른다. 대출 이자는 나중 문제다. 하지만 금리는 높게 유지되고 소득은 크게 안 오르고 집값이 옆으로 기거나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시장의 공기는 빠르게 바뀝니다. 매수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떨어지지 않을까? 매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격 아래로는 못 판다. 그 결과 거래가 끊기는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가격이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거래가 사라지는 것 자체가 위기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사람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부터 빚의 무게를 못 버티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3-5, 5단계. 신뢰가 흔들리면 숫자는 통제불능이 된다 이제. 마지막 단계, 신뢰의 붕괴입니다. 국채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튀고 환율이 예측 불가능하게 요동치고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제일 무서운 건 사실보다 소문이 더 빨리 도는 구조입니다. 어느 은행이 위험하다더라. 어느 증권사, 어느 캐피탈이 위험하다더라.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일단 내 돈부터 빼야겠다. 한두 명이 움직이면 아무 일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만, 수백만이 동시에 움직이면은 그게 바로 시스템 위기입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때 온갖 메시지와 대책을 쏟아낼 겁니다. 예금은 안전하다. 필요하면은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일부 일시적 불안에 불과하다. 어떤 나라들은 이 과정을 넘기지 못하고 실제 국가 부도 단계까지 갑니다. 다른 나라들은 극단적인 긴축과 고통을 통해 겨우 버팁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설까요? 제4장 IMF 시즌2 보다 더 무서운 것 개인의 IMF.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국가 단위의 IMF가 다시 올까?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내 인생에 IMF 시즌2가 오는 걸 막을 수 있을까? 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국가 단위의 구제금융, 디폴트, 위기는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도산, 개인 파산, 가계의 붕괴, 노후 파탄, 이런 개인, IMF는 훨씬 자주 훨씬 조용하게 일어납니다. 2026년에 신문 일면에 IMF라는 글자가 안 떠도 내 월급이 반토막 나고 대출 이자가 감당 안 되고 집을 팔아도 빚이 남고 연금을 믿을 수 없고 자녀에게 손 벌려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건 나에게만 찾아온 IMF 시즌2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지막에는 반드시 개인의 준비로 돌아와야 합니다. 제5장 IMF 시즌2를 가정하고 짜는 개인 생존 전략 4가지. 이제 가장 실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죠. 그러면은 지금 뭘 해야 하냐? 복잡하게 20가지를 이야기하면은 아무도 실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딱 총 4가지 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빚의 구조를 바꾸기, 현금 흐름을 지키기, 자산을 나누기, 관계와 멘탈을 준비하기. 5-1 빚의 구조를 바꾸기. 얼마냐 보다 어떤 빚이냐. 첫 번째는 빚의 구조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행동은 이거예요. 앱을 켜서 내 빚 리스트를 쫙 펼쳐보는 것. 금리가 몇 %인지 고정인지 변동인지 만기가 언제인지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인지 이자만 내는지 빚은 단순히 이제 얼마나 많으냐보다 어떤 구조냐가 위기 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변동금리, 단기, 고금리, 카드론 리볼빙 같은 빚은 위기 때 폭발력이 매우 큽니다. 할 수 있다면 변동, 고정 일부, 전환 고금리, 저금리로 갈아타기 필요 없는 한도 줄이기, 카드 할부, 리볼빙부터 빠르게 정리하기. IMF 시즌2에서 살아남은 사람과 무너진 사람의 차이는 의외로 이 빚 리스트에서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5-2 현금 흐름을 지키기. 한 달 버는 길을 여러 개 만들어라. 두 번째는 현금 흐름입니다. 위기 때 가장 크게 느끼는 깨달음은 이 문장일 거예요. 자산 총액보다 중요한 건 매달 들어오는 캐시플로우다. 월급이 끊기면 카드값 정도 대출이자. 생활비는 우리 사정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IMF 시즌2를 전제로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현금이 들어오는 길을 여러 개 만들어야 합니다. 본업을 통해 연봉 자체를 키우거나 부업을 하나씩 붙이거나 배당 임대 저작권 등 작은 금액이라도 자동으로 들어오는 소득원을 만드는 거죠. 처음에는 월 5만 원, 10만 원 수준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 소득이 한 회사, 한 계좌, 한 직장에 100% 묶여 있지 않게 만드는 것. 회사 하나가 흔들리는 순간 내 가정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에서 조금씩 빠져나오는 게 핵심입니다. 5-3 자산을 나누기, 통화, 상품, 시간축으로 나눠라. 세 번째는 자산 분산입니다. 분산은 종목을 많이 산다는 뜻이 아니라 통화, 상품 종류, 시간축 이 세 방향으로 나눠두는 걸 말해요. 모든 걸 원화 예금에 넣어두면 환율 물가에 취약하고 모든 걸 부동산에 넣어두면 유동성 세금에 취약하고 모든 걸 주식에 넣어두면 시장 공포에 취약합니다. 완벽한 포트폴리오는 없습니다. 다만 IMF 시즌2를 염두에 둔다면 예금당이 상품 실물 금달러, 우량 주식 ETF 필요하다면 자신이 사는 집 이 정도를 자기 형편에 맞게 비율을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핵심은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한 방에 다 맞지 않게 만드는 것. 부동산이 흔들리면 예금과 외화가 버텨주고 환율이 튀면 달러금이 완충 역할을 해주고
주식이 흔들려도 현금 비중이 버팀목이 되어주는 구조, 이걸 IMF가 온 다음에 만들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5-4 관계와 멘탈, 위기는 숫자보다 마음에서 먼저 무너진다 마지막 하나, 많이들 간과하지만 위기 때 진짜 생사를 가르는 요소입니다. 바로 관계와 멘탈이에요. 1997년 그리고 다른 나라의 경제 위기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빚, 같은 월급, 같은 상황이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버텨냈고 어떤 사람은 무너졌습니다. 둘을 갈라놓은 건 결국 머릿속과 주변 사람이었습니다. 공황에 빠져 모든 걸 한꺼번에 팔아치우고 최저점에 손절한 사람. 반대로 냉정하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만 보면서 최소한의 판을 유지한 사람. 위기 때는 뉴스를 많이 본 사람이 아니라 버틸 마음과 버틸 사람을 가진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가족과 솔직하게 재정 대화를 해보고 믿을 수 있는 친구 지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같이 정보를 나누고 공부할 동료를 만드는 게 단순한 인맥 쌓기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라고 봐야 합니다. 제 6장 IMF 시즌2는 날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에 정말 IMF 시즌2가 오느냐? 정답은 누구도 모릅니다. 1997년에도 공식 발표는 괜찮다였고 많은 나라가 위기 직전까지도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라고 말했죠. 하지만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준 사실은 하나입니다. 위기가 오고 나면 준비할 시간은 거의 없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달력 위의 날짜가 아닙니다. 오늘 내 빚 구조는 어떤지, 내 자산은 얼마나 한쪽으로 쏠려 있는지, 현금 흐름은 한 군데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나를 붙잡아줄 관계와 나를 지켜줄 멘탈이 준비되어 있는지. IMF 시즌 2는 날짜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설마라고 생각하며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태도와 올 수도 있다 고 보고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바꾸는 태도. 이 둘의 격차는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10년 뒤 노후의 타임머신 화면에서는 엄청난 차이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제 7장 실버, 머니랩이 전하고 싶은 한 문장. 오늘 내용이 조금 무겁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버 머니랩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결국 이 한 문장입니다. 위기는 반복된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 위기는 파괴가 아니라 분기점이 된다. 어떤 사람에게 IMF 시즌2는 평생 모은 걸 잃는 사건이 될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IMF 시즌2는 내가 준비해둔 것들이 얼마나 나를 지켜주는지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평균보다 훨씬 앞서 있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이제 남은 건 작더라도 오늘 당장 하나를 바꾸는 겁니다. 대출 앱을 켜서 내 대출 구조를 캡처해 보는 것, 통장 하나를 정리해 보는 것, 한 권의 경제책을 집어드는 것,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경제돈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보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위기 때 당신의 삶을 지켜줄 보이지 않는 방파제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불편함이 여러분의 자산과 노후를 지키는 첫 번째 안전벨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 실버 머니랩은 위기를 읽는 눈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드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상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 준비해 보겠다는 마음가짐이니까요. 앞으로도 실버 머니랩에서는 IMF 시즌2 같은 것이 위기 시나리오부터 환율, 물가, 금리, 연금, 부동산, 노후 설계까지 현실적인 경제 이야기를 계속 풀어드리겠습니다. 뉴스는 많은데 정리는 안 된다. 불안하긴 한데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느끼신다면 이 채널이 여러분의 경제 내비게이션이 되어드릴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형식적인 버튼 한 번이 아니라 앞으로 위기와 기회에 대한 중요한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대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여러분의 자산,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버 머니 랩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